작년 연말에 뵙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해가 바뀌었네요. 올해는 뭐 이미 이제 작년 연말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변이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급적이면 너무 무리한 행동이나 어떤 결정은 하지 마시고 체력을 비축해 두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개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정 내지는 가족 간의 이 사랑과 화목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임진년이죠. 임진년인데 올해는 뭐 흥룡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어쨌든 새해 초 저희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첫 번째 물레 공부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올해 매주 화요일마다 이런 공부방을 판도라 TV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1년 전체로 보면은 한 50번이죠. 1년 전체로 보면은 50번 정도 되는데 50번이면은 웬만한 문제들, 웬만한 주제들은 거의 다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또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그래서 한 6번 정도 지금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은 6번 했던 것들도 한번 되짚어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번째 물레 공부방의 주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작년 후반에 통계청이 2010년 인구 총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인구 전망을 다시 했습니다. 인구 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거기에 맞춰서 인구 전망도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2006년에 이제 인구 추계 전망을 했고 올해 작년 2011년에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 추계 전망을 했습니다.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 연말에 다른 공부방에서도 이미 한 차례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올해 국내외 경제나 정치 양면에서 상당히 많은 격변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부동산 문제도 있고 물가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주택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1번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 고령화, 많이 있잖아요. 물가도 있고, 저출산, 양극화, 경기 침체, 일자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질문하자마자 답이 나와버려서 좀 머쓱한데 저는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우선순위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과거부터 이렇게 발생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쓴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발생해버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왜 이렇게 가장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최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뭐냐면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야말로 모든 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표출되는 형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책을 찾아내거나 그걸 강구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저출산 고령화를 야기했던 온갖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해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에서는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좀 화두가 될 때만 그냥 말만 던지는 뿐이죠. 실제로 과거에 이른바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지난 10년의 어떤 정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상김 시대까지는 20세기의 정부였다고, 20세기의 어떤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었다고 보고 21세기로, 물론 인구 문제는 20세기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온 문제이긴 한데 21세기로 넘어 들어와서 이제 출발한 정부로서 이렇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놓고 본다라면 물론 나름대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한다라고는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장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부 단위의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런 문제는 관계없고 오로지 이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정치적으로 한 자리, 내가 또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권력을 잡고 거기서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기득권을 이렇게 유지한다든지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을 얻는다든지 하는데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떤 한나라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민노당이 됐든 어떤 정책적으로 문제가 실상의 문제가 어떻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지금 풀 대안들이 있고 또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들의 이해나 협력이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욱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당면에 있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조차도 제대로 거론하고 언급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국민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나 여론들을 수렴해가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 정치권들이 첫째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권력욕에 이렇게 권력을 위한 그런 탐욕이라 할까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장래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이나 자식 세대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든 말든 관계없이 지금 당장에 내가 한 자리 더 해먹는데 더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은 한국 사회가 당면에 있는 아주 심각한 그 중차대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그 힘없는 일반 평범한 자식 세대들이 모여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젊은 자식 세대들이 20대, 30대, 40대의 자식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으면은 그 최대 피해자랄까요? 최대 희생자는 바로 그 자식 세대들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죠. 나머지는 다 쇼에 가깝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젊은 이 자식 세대가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내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최우선순위 문제는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세대 희망당의 정책 목표의 최우선순위 제1번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입니다. 이 인터넷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1월 1일 날 새해 첫날에 새세대 희망당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이제 토론하고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은 그 과정을 거쳐서 새세대 희망당의 3대 기본 강령과 기본 5대 전략, 그 다음에 10대 정책 목표를 정리해서 이렇게 글을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글을 보시면 10대 정책 목표의 최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는 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인구 추계 문제로 들어와서 사실은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 인구 전망치를 보면 2006년에 발표했던 것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2006년에는 인구 전망을 하는데 출산율만 가지고 조금 했다 주로. 근데 이제 2011년 작년에는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사망력, 인구 평균 수명 이런 것도 좀 더 가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인구 이동, 외국으로 이렇게 나간다든지 또는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와서 산다든지 하는 그런 국제적인 인구 이동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2006년에 했던 가정과 약간 차이가 나게 출산율이라든지 사망과 관련해서 평균 수명, 사망과 관련해서 가정을 좀 달리 해가지고 한 결과, 인구 전망 그 결과가 2006년에 했던 것과 약간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계청이 그 발표한 2011년의 인구 전망 결과는 2006년치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사실은. 더 안 좋은 결과예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면에서 보면 더욱 악화된 결과입니다. 전체 수치적으로 보면은 2006년에 그 한국의 전체 인구가 2018년쯤에 한 4,95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줄어든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2011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 전망치에 의하면 인구 정점이 2018년이 아니고 2030년이다. 2030년인데 인구는 5,200만 명을 조금 넘어선 수준에서 꼭지점을 찍고 그 이후에 줄어든다. 그러니 한 10여 년 정도 더
이렇게 인구 이렇게 그 정점이 뒤로 이렇게 그 밀려난다. 다소 그 인구 감소로 인한 우려가 조금 이렇게 그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수치 자체는 뭐 2018년이건 2030년이건 그것이 4,950만 명에서 꼭지점을 찍고 내려가든 아니면은 5,200만 명에서 꼭지점을 꺾고 내려가든 그 자체는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통계청이 그 2018년에 꼭지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2006년의 전망치와 다르게 2030년에 꼭지점을 찍고 그 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한 그 근거는, 첫째는 뭐 뒤에 보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고령 인구가 더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30년으로 연장된다라는 게 전체 인구 총수가 2030년에 꼭지점을 찍는 걸로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더욱더 가속화돼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건 고령화가 가속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가속적으로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2018년에 꼭지점을 찍을 것이 2030년으로 조금 뒤로 연장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거라고 하긴 힘들죠. 조금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이게 전체 이제 총 인구가, 이게 보시면 2030년에 정점에 도달해서 줄어든다 이거죠. 그 외에. 줄어드는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죠. 올라가는 게 속도도 가파르지만,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이 전체 총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이제 세 연령대별로 0세에서 14세 이 연령대는 이른바 이제 그 미성년자 연령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밥벌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연령대죠.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15세에서 64세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그리죠. 15세에서 64세는 통상적으로 경제활동 가능 인구로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이른바 이제 돈을 벌어서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이제 연령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제 65세 이상, 이건 이제 고령화 세대죠. 고령화 연령이죠. 보시면은 가장 이제 그 0세에서 14세를 보시면 이미 0세에서 14세 인구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줄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2010년 10년 이 정도 되나요? 2010년이고 그래서 2020년, 2030년 어쨌든 뭐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저출산은 그냥 이 전체 총 인구가 2018년에서 2030년으로 정점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저출산은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저출산은 계속 지속되는데, 이제 경제 가능 활동 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를 보면, 이 인구수는 2016년에 꼭지점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2016년에. 근데 이것은 지난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총조사 인구 전망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2016년에 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 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2016년에 꼭지점에 도달한 후에 계속 이제 가파르게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 그 인구 전망치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경제 가능 활동 인구는 2016년에 똑같이 꼭지점에 도달해서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2006년에 발표한 그 통계청의 추계 전망치에 의하면은 이 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3,900만 명이 좀 넘었었죠. 근데 2011년 작년에 발표한 추계치로 보면은 이 꼭지점에 도달한 그 15세에서 64세 인구 최고치가 3,700만 명 정도. 오히려 200만 명이 줄었어요. 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은 고령 인구죠. 고령 인구인데 보시면은 이 고령 인구가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가파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2000년부터 고령 인구 증가 모양을 보면은 2000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서 2040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특히 이제 2020년에는 더욱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2040년 이후에는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이 2040년, 50년, 60년 이 무렵에는 이미 그 통계적으로 어떤 전망의 허용오차가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뭘 이제 보면 되냐면요. 이 모양. 그 다음에 이른바 0세에서 만 14세의 미성년자 저출산의 이 추세 모양.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늘어나는 그 속도, 이 모양을 보면 된다, 이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한국은, 저출산은 이미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가파르게 됐다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고령화는 2000년대부터 이제 가파르게 이제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는 2016년에 꼭지점을 뚝 찍고서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가파르죠.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이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점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2016년에 꼭지점 찍고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건 뭘 말할까요?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는 건 경제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GDP는 뭐죠? GDP는? 응? 한 나라가 1년 동안에 생산한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한 전체 총 부가가치 합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달리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국민 총소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GNP나 지금 GNI라고 그러죠. 예전에 국민 총생산 GNP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국민 총소득 그래서 GNI라고 그러죠. 네. 단순하게 그 경제의 어떤 성장 잠재력 또는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GDP가 몇 퍼센트 이렇게 어떻게 된다.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건 또 달리 하면은 국민 한 사람당의 국민 총소득이나 총생산을 계산해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국민 1인당 GNI 국민 1인당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GDP라든지 GNP라든지 하여튼 이런 국민 1인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1인당의 평균 생산력을 이렇게 곱하면 그게 전체 이제 경제 총 GDP가 됐든 GNI가 됐든 총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수 곱하기, 인구수도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 곱하기 한 사람당의
평균 그 생산성 또는 생산력 이런 걸 곱해주면은 그것이 전체 총 GD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구수가 이렇게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가 이렇게 확 줄어버려요. 근데 한 사람당 평균 생산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막 확 변하거나 뭐 막 1년 사이로 막 확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 경제 전체 어떤 뭐 기술력이나 생산력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의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그 영향의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막 없던 기술이 막 생겨난다든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떼돈이 막 번다든지 뭐 수출을 막 획기적으로 늘려서 뭐 엄청난 이렇게 수지 흑자를 낸다든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1인당의 평균 생산성은 일정하다라고 보고 일정하든지 아니면 뭐 매년 뭐 1%는 2%, 3%는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다고 쳐도 인구수가 어떻게 되죠? 인구수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하잖아요. 인구수가 그러면은 인구수가 감소하면은 얘는 인구수 감소 폭이 지금 2016년에 3,700만 명에서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2060년에는 거의 한 2,200만 명이니까 1,500만 명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평균으로 치면은 지금 뭐 한 50년을 1,500만 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뭐 연평균 3%씩 줄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인구수가 연평균 3%,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가 연평균 3%씩 준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 3%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려면은, 1인당 생산성이 6%가 돼야 되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1인당 생산성이 3%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하죠. 지금 2016년은 지금부터 몇 년 남았죠? 근데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보세요. 90년대하고 2000년대 이렇게 멈췄잖아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이제 얘는 안 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경제 활동력을 잃어버리는 이제 고령 세대는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시한폭탄이죠. 그러니까 저성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성장이나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인구 문제가 얘를 좀 안 낳고 좀 나이 있게 먹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한폭탄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미 전 유명한 말이 있죠. 존 스튜어트 밀인가요? 누군가요? 네? 저기 밀은 이제 사회 거기가 쓰여놓는다고 저기 멜더스가 있죠. 요새는 왔다 갔다 하네. 연초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멜더스가 200년도 전에 유명한 말 했잖아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경제였나요? 농업경제였죠. 그러니까 식량은 곧 경제죠.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는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안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인당 먹고 사는 이게 밥그릇이 확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확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살아요. 왜냐면 이제 농업 경제에서 농업의 생산력은 한정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획기적으로 막 확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력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 산술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값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사람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평균 생산성이 한계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농업경제 하에서 그 멜더스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못 따라간다. 경제 성장으로 이 인구를 부양을 못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이 난다 이거죠. 아니면은 한정되어 있는 곳에 사람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병이 돈다 이거예요. 기아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인구하고 경제 성장 간의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도 전에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든 기아가 나든 역병이 돌든 해서 인구가 이제 대폭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인구가 대폭 이렇게 왕창 죽어버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경제의 어떤 생산력이 더 이렇게 양호하기 때문에 수익력이 높아진다 이거죠. 개인의 한계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부족으로 개인의 어떤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높아진다 이거죠. 대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인구가 너무 많았을 때는 자기 먹는 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첫째는 애를 안 낳게 되겠죠. 애를 안 낳고. 근데 자연적으로 애를 안 낳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이 나든지 역병이 나든지 아니면 기근이 들어서 부자연스럽게 왕창 죽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왕창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널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 낳는 거예요. 애 낳아도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형편이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그때의 그 이야기나 지금의 그 이야기, 지금 오늘날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 문제가 상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 벌써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이제 그 한국의 경제 어떤 성장력이나 생산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한 시기에 인구가 급증했다 이거죠. 어느 한 시기 인구가 급증했다라는 거죠. 급증했는데 그 인구가 급증한 것에 비례해서 경제 성장이나 생산성이 비례해서 늘어나 줬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 자연적으로 조절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건 뭐죠? 애를 안 낳는다 이거예요. 자연적으로 애를 안 낳는다 이거예요. 저출산이다. 그래서 어느 한 시기에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베이비붐이었잖아요. 베이비붐이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베이비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비붐을 통해서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 그걸 떠받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성장을 못했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제 애를 안 낳는 쪽으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애를 안 낳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200년 전 같았으면은 고령화라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에 의해서 그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인위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령화가 더욱더 이렇게 떠받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 문제하고 경제 성장 간의 이 불균형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미 그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뭐죠?
그 고령 인구 떠받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걸 복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사회 안전망 문제, 그러니까 특히 연금과 이 의료, 건강 문제 그렇잖아요. 건강보험 문제는 어느 계층에서 많이 생겨납니까? 고령 계층에서 폭증을 합니다. 고령 계층에서. 그러니까 이 고령 계층에서 폭증하는 사회적 어떤 그 비용의 부담을 이제 그 이른바 그 젊은 세대가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못 버티니까 지금 못 버티니까 이미 스스로 알아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약간 그 멜더스의 인구론과는 약간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전쟁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제 그런 전쟁의 어떤 그 경험을 해서 전쟁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지금 그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실제로 초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경제의 장기 성장 침체, 장기 침체, 저성장. 일본이 지난 80년대 후반에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20년 장기 불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말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기 불황에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묘하게도 이 거품이 발생해서 90년대 들어와서 꺼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장기 침체를 겪는 이 시기가 일본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하고 딱 일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경제 활동 가능 인구는 멈춰버리고 이제 고령 인구가 막 급증을 하던 시기하고 딱 일치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이 경제 가능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일본의 장기 저성장, 장기 침체가 단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있는 그 부동산 거품 붕괴라는 것이 그 모든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전 아까 멜서스 시대하고 지금이 다른 게 이 고령화 인구하고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령화 인구를 이렇게 떠받쳐줘야 되잖아요. 개인 차원에서도 이제 뭐 자기 이제 노후를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만 또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 고령화에 대한 어떤 안전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어떤 고령화 시대와 이렇게 고령화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이 형성되기도 하죠.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또는 간병이라든지 노인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면이 있죠. 있는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실버 산업이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돈이 없어요. 이미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미 선진국의 대다수 나라들이 사회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이 고령 인구를 떠받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돈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산업이 형성되느냐 이거죠. 한다라면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뺏어가는 것 정도에 불과하죠. 기존에 있던. 근데 상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그냥 고령 이 세대로 보존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일본이나 미국이나 저는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까지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할까요? 결정적인 카드들이 다 한두 개씩 있어요. 결정적인 어떤 그 카드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시평에 보셔서 아시지만 20년 동안 저렇게 장기 침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니까는 엔화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120엔이 그냥 70엔 중반까지 확 와버려도 끄떡없잖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그런 정도의 엔화 강세에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막말로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화가 지금 달러당 그대로 그 당시에 930원 그 정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친다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아니면은 거꾸로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의 절반 정도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만약 일본 정도로 됐다라고 하면은 달러당 한 570원인가 되죠. 근데 그 절반으로 잡아도 달러당 한 700원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이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선진국하고는 달리 이렇게 떠받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미 한국 경우도 단지 구분의 차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의 정부, 공기업, 가계, 금융기관 이렇게 놓고 보면 정부 부분의 채무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나오고 있죠. 근데 공기업 채무는 이미 파산 지경에 가 있죠.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한 대기업, 그 큰 공기업들은 지금 다 과다부채에 걸려 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지난 이명박 정부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했던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이 10년 사이에 다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10년 사이. 그 다음에 가계부채도 이 10년 사이에 다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10년 사이에. 그전에는 가계부채가 이게 오히려 저축이 더 많았어요. 가계저축률이 거의 20% 됐는데 지금은 뭐 그냥 5% 뭐 밑으로 쭉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계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가계는 일본의 경우에 은행 예금이나 자산이 많아요, 더. 근데 누가 빚을 가지고 있죠, 더?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한국의 경우에는 공기업과 가계가 빚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경우에. 지난 외환위기 경우를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외환위기 때 정부가 빚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갑자기 공적자금 160조를 쏟아 넣었죠. 그때 GDP가 한 300조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갑자기 순식간에 정부 채무가 50% 이상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빚이 없는데 왜 정부가 160조를 집어넣었죠? 기업과 금융기관, 가계가 다 특히 기업과 금융기관이 과다 채무로 쓰러졌기 때문에 그걸 대신 떠안느라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정부 채무가 폭증하는 이유도 금융기관이나 기업, 가계들이 과다 채무를 대신 떠안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도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전체 총 채무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단지 그 안에 전체 총 채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서 정부가 좀 적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초고령화 사회다. 초고령화라고 그러면은 연령 7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70세인가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작년에 했는데 거의 20% 가까이 가 있나요? 뭐 그럴 겁니다. 한 10%가 넘어 있어요. 20%까지는 안 가 있을 것 같고 전체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의 경우에 한 2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가까이 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니까 74세 이상에서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2, 3% 뭐 이런 상태에 와 있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20% 이상 넘어가 있죠. 최근에 그 경제 시평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인구 구조로 보면 미국, 예를 들어서 일본, 한국, 뭐 유럽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인구 구조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출산율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출산율이. 인구는 계속 2050년, 60년까지 지금 한 3억 명을 좀 넘어 있는데 5억 명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돼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초고령 상태에 빠져 있고, 일본 경제 전체의 어떤 채무로 보면은 정부 채무가 많기는 하지만 일본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다음에 한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전체 총채무로 보면은 결코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인구 구조로 보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본보다도 더 지금 악성입니다. 왜 악성이냐면 일본보다도 더 이 저출산이 심해요, 한국이.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만 15세부터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편입되는 인구 생산력이 경제 전체로 보면, 사회 전체로 보면은 너무 지금 최악의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경제 전체의 총 채무 상황과 인구 구조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카드 수로 놓고 보면 한국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근데 지금 이건 시간 문제죠, 정말로. 아무리 통계 추계가 전망이 좀 문제가 있고 한다고 해도, 1, 2년 차 정도나 이렇게 기십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몰라도, 머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통계청이 전망한 게 상당히 조금 이렇게 자의적인 가정에 기반해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2030년까지 전체 인구가 늘어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명이 한 4, 5세 정도 늘어난다. 라고 해서 이제 늘어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 1960년대 이후에 계속 가파르게 줄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1.1명대까지 이렇게 줄었어요. 줄었는데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이 5년 동안에 약간 올랐다 이거예요.
1.1명대 출산율이 1.2명대로 약간 올랐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 5년 동안에 약간 오른 거 근거로 해서 2030년까지 출산율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960년, 70년 이후부터 계속 출산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특히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 아주 가파르게 가라앉았던 그 출산율을 2006년, 7년, 8년, 9년 이때 약간 올랐다고 증가했다라고 해서 그 증가한 것 1.2명대로 오른 걸 출산율을 2030년에는 1.4명대까지 늘어날 걸로 가정을 했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 납득하십니까? 납득 못하죠. 만약에 그 가정을 제끼고 예전에 2006년에 그 출산율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인구 정점도 2030년이 아니라 앞으로 당겨지죠. 근데 설령 이게 당겨주고 안 당겨주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뭐 2018년이든 203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죠, 지금? 고령 인구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양해야 될 인구만이 늘어날 뿐이죠. 그걸 부양해야 될 인구는 줄어들고 그런 구조죠. 그러면은 이미 이제 이로 인한 경제적인 그 여파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저성장이 이건 불가피하죠. 장기 저성장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미 여러 번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 인구 문제가 경제에 아주 큰 그 영향을 미치는 세금. 뭐 세금도 복지요. 야. 주택 있잖아요, 주택. 이미 거기에 걸려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걸려 있는데 지난 2000년 이후에 투기 광풍이 일면서 엄청난 그 빚을 쏟아 부어가면서 그게 감춰져 있었던 거죠. 눌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투기 광풍이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고 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인구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경제활동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라고 그랬죠?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났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은 15세에서 24세. 이 세대는 뭡니까? 한국 기준으로 치면 15세에서 24세는 사실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 보기 어렵죠? 대학 다니고 뭐 군대 가고 뭐 하고 이런 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냥 15세부터 이렇게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신체적인 어떤 연령대라고 간주를 할 뿐이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은 이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아니죠. 이 연령대도 사실은 이미 부양받고 있죠. 이런 것도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다른 선진국 경제에 비하면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부정적인 부분이죠. 이 세대가 돈을 벌어야도 모자랄 판국인데, 거꾸로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 15세에서 24세의 그 인구 감소 추이가 벌써,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쫙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통계청이 가정한 것은 2025년부터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쭉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 쭉 떨어지는 그 속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2025년에 이렇게 2025년에 쭉 이게 떨어지면은 2025년 만 15세가 되려면은 이 세대가 2010년에 태어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출산율 있잖아요. 출산율이 계속 늘어나. 어차피 지금 요 시기에 축 떨어지는 것은 그 2010년 이전에 저출산,
저출산의 여파가 이제 나타난다 이거죠. 그 연령대가 지금 이제 만 15세 이상에 도래해서 이렇게 착 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2025년부터는 다시 2010년 이후에 출산율이 높아진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치로 보면은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설득력이 없죠. 이렇게 딱 보면 설득력이 없는 거 금방 알잖아요. 대강 추세로 보면 요게 좀 추세로 보면 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 가능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먹여 살리고 이끌어 가야 되는 세대가 25세부터 49세 이 세대죠.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자식 세대죠. 이 세대를 보시면은 이 세대는 또 상식계 직관하고도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어쨌든 뭐 이렇게 이쪽이든 뭐 가운데 선이든 별 차이 없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세대는. 그 다음에 50세에서 64세는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25년까지 2030년 이 무렵까지 가파르게 늘어나죠. 벌써 이렇게 50세에서 64세는 1960년생입니다. 지금 50세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베이비붐 한참 막 시작되는 그런 때의 사람들이 지금 벌써 이제 2010년에 50세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세대가 지금 명퇴당하고 뭐 자영업하고 뭐 하고 하면서 급증을 하는 거죠. 급증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2025년 이렇게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한국 경제를 떠받쳐야 될 25세에서 49세는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주택 수요 계층이라고 그랬죠. 신규 주택 수요 계층이 확 줄어요. 누구한테 집을 팔 거냐 이거죠. 이미 그게 지금 여파가 나타나고 있죠. 막 투기다 뭐다 해서 빚내가지고 한 채, 두 채, 막 세 채, 뭐 몇십 채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살 사람이 없고 살려고 해도 이제는 부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숫자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될 숫자는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세대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저 한나라당이든 진보 진영이든 지금 뭘 말하죠? 복지 주장하면서? 증세 이야기 하잖아요. 증세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이게 부양해야 될 세대를 떠받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은 지금 이미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를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떠들어온 게 20대에서 40대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쥐어 짜임 당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죽을래?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의 이 잘못된 그 저출산 고령화를 양산하는 잘못된 무수한 그 하부 정책 실패나 경제 시스템의 왜곡을 그대로 놔둔 채,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이 경제활동 가능한 이 세대한테서 세금을 막 더 걷어가지고, 밑빠진 독에 돈 붓기식으로 돈을 쏟아붓는다라고 한들, 문제가 해결되냐 이겁니다. 이 잘못된 틀을 밑이 빠져 있는데 그 빠진 밑을 먼저 메워야 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메워야 일단 돈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이렇게 안 흐르잖아요. 근데 이거 밑이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돼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관계없이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우리 세금 더 걷어가지고 복지 강화합시다. 복지 강화하면 정말로 다 좋아지나요? 더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1, 2년 못 버텨요. 말씀드렸죠? 한국 경제 전체로는 심각한 채무 상태, 과다 채무 상태라고.
그 다음에 이 세대한테 쥐어짜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쥐어짜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근데 지금 이제 이미 그 이 세대는 그 압박을 받고 있죠, 이미. 어떤 식으로 받고 있죠? 세금이라는 게 꼭 이게 뭐 부가가치세 아니면 소득세라고 이름을 붙여야만 세금입니까? 경제적으로는 세금이라는 건 그런 그 명목을 붙여서 부과하는 것도 세금이지만 실제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보통 통상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없다라고 했을 때 세금은 뭔지 아세요? 인플레입니다. 인플레가 세금이에요. 정부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물가 상승이 세금입니다. 그렇죠. 이거 100원에 살 걸 200원에 사야 되는, 세금이 100원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죠, 지금? 계속 지금 갈수록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앉아서 죽을 거냐? 아니면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좀 뭔가 해결책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도 이미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이런 그 왜곡된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악순환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경제 시스템이 왜곡되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더 이 경제 시스템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세대가 더욱더 힘을 잃는다 이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갈 이 세대가 힘을 잃는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제 착취 대상이 되죠, 이 세대가. 첫째는 주택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가는 말할 것도 없고, 변변한 일자리도 제대로 이렇게 얻기도 힘들고, 애 낳는 것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너무 비싸고, 교육비 말할 수 없고, 등록금 말할 수 없고, 월급은 이렇게 뭐 받아봐야 이게 정말로 이렇게 지난 2000년 이후에 월급 올라간 데는 어딘 줄 아십니까? 공무원하고 공기업만 올라갔어요. 거기에 끌려서 이제 일반 대기업들이 올라간 거죠. 거기에 끌려서. 그런 왜곡된 경제 구조를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뭐 한나라당이 됐든 민주통합당이 됐든 뭐 통합진보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막 생각나는 대로 하여튼 되는 소리도 안 돼서 막 질러대가지고 표만 얻어서 권력을 잡으면 그걸로 끝이냐 이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해와서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되풀이를 해요. 또 이렇게 뭐 한나라당이네 뭐 민주통합이네 뭐 야권 연대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그런 걸 되풀이를 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있었나요? 부동산 같은 거 봐보세요. 또 우리 경제 시평 보셔서 아시지만 뭐 유럽 경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도 그렇고 뭐 한국 경제도 그렇고 거의 이야기한 대로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건 안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이건 하여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말씀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은데 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전망치는 실제로는 언론에서 뉴스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이미 이제 한국이 인구 문제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그런 폭탄이 이제 거의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뭐 장기 불황 내지는 장기 침체 어떤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머지않아서 그렇게 되고 지금 계속 경제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지금 비주로 이렇게 떠받쳐도 지금 깔아앉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비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도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 10년 동안 그 엄청난 빚을 쏟아 부어가지고 부동산 투기 거품이 일었는데 필연적으로 그 거품은 스스로에 의해서 이렇게 꺼질 수밖에 없는 면도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 인구 구조의 왜곡으로 인해서 집을 살 사람이 없다 이제. 이건 이미 이제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이랄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 저성장 내지 장기 침체를 초래하고 이제 자산 가격에 특히 부동산 가격에 디플레 가격 하락, 장기 침체 이걸 이렇게 초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그 사회 전체의 어떤 공동체가 와해될 위험도 아주 큽니다. 공동체로서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한국 스스로가 이런 상황인데 하물며 지금 작년 연말에 좀 시끄러웠던 문제가 좀 이렇게 문제로 부각됐던 북한 통일 문제는 더더욱더 이렇게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년 연초 첫 번째 물레공부방에서 인구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구 문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자식 세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결을 해야만 그나마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나서야만.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는다라면 아마 다 이렇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서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30대, 40대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새세대 희망당이라는 걸 그래서 만든 겁니다. 새세대 희망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이제는 직접 이렇게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물레 공부방은 이걸로 마치도록